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태훈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북한인권법 해설 시간. 오늘은 제 10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한 절반에 이제 이르고 있는데, 오늘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의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제9조의 입법 취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예, 제9조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남북 관계, 부차적 사안이나 남북의 외교, 안보 사안으로만 국한해서 변수를 보지 말고 국제 인권 규범과 다자주의 체계 속에서 다뤄야 할 보편적인 인권 의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 단지 둘이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세계적인 문제로서 인권 문제에서 보편적인 문제로 다뤘다는데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2014년 UN COI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입니다. 거기서 이제 북한의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반인도 범죄로 국제사회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개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 문제에서 넘어가서 국제사회 공동 책임 영역으로 차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크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로, 북한 인권 침해 문제는 북한 영내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노동자 착취가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 파병 문제도 있어요. 러시아에 파병되는 북한군들은 강제 노동입니다. 그래서 그같이 국제 문제로 북한의 인권 문제가 파급이 되고 있고, 둘째로 우리는 북한 지역에 시대적 지배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 우리의 인권 제기를 내정 간섭으로 북한은 지금 배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유엔 인권 메커니즘, 국제사법 체계라는 다자적 통로가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이 반인도 범죄 책임 규명은 그 성질상 국제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실제 파급되는 효과도 국제적이고, 또 그 성격이 또 국제적인 성격이고, 남북 문제만 국한의 문제가 아니고, 또 셋째로는 이제 남북 관계는 이제 정권에 따라서 불침이 심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대북 인권 정책이 막 바뀌어요. 그러나 국제사회와 공조를 할 때는 항상 보편성의 원칙을 가지고 항구적으로 우리가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이 국제 문제로. 그래서 이 중요하다, 이렇게 국제 연계 규정 같은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세 가지로 국제 협력의 필요성, 당위성, 또 입법 취지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는 물론 남과 북의 인권 대화 규정도 있어서 남과 북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고, 또 우리가 세계인권선언과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도 살펴보고 하는데,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자유권, 사회권규약에는 북한도 가입해 있고, 그래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북한의 구도로 그 속에서 문제 제기도 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남과 북이 하면 마치 이제 제3자들이 볼 때 뭐 대결하고 뭐 싸우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필요할 때는 남북한의 구도에서도 다뤄야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실효성 면에서도 유리하다, 또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조 제1항에 보면은 국제협력의 방식이랄까, 범위, 또 어떤 국가의 규범적 의미를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국제협력은 국가의 정책적 선택이 아닙니다. 규범적 의미로 해야 된다. 국제적으로 쓰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국제기구, UN 있지 않습니까? 또 국제단체, 여러 국제단체가 많이 있어요. 외국 정부, 또 심지어 폭넓게 시민단체도 있습니다. 국제시민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인적 교류, 정보 교환,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 공유도 하고, 유엔과 국제기구, 또 국제 NGO들과 지속적인 민간 협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매년 3월 달에는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사이드 이벤트에서 병행 행사를 해요. 그럼 거기에 많은 단체들이 가서 거기에서
이슈를 제기하면 그것이 바로 유엔 인권이사의 반영이 됩니다. 또 유엔 총회 10월 달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또 사이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유엔 총회에 또 수렴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민국의 북한인권 대사라든지 또는 북한인권 또는 외교장관이라든지 이런 여러분들이 또 민간단체가 와서 그러한 기구 국제회의에서 말을 함으로써 이거 전파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북한인권법에 보면 아주 활발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연방법 7815조에 의하면 유엔 인권 메커니즘 각종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 기구와 아주 국가별 차원을 적극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일본법도 그래요. 일본 북한인권법도 6조 7조가 외국정부, 국제기구와 정보교환, 국제수사공조, 민간단체 긴밀한 연계해서 이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문제로 다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제 2항에서 보면은 국제협력을 위해서 외교부에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무나 역할을 포함해서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건 이제 소위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줄임말에 북한인권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북한인권법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둘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비거법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둘 수 있다 이게 잘못이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핑계를 주고 있는 거죠. 현재 공소로 되어 있는데 이 북한인권 대사가 할 역할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 상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또 다자 협력기구 이런 국제 협력기구와도 또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인권 대사가 그러한 채널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중국의 탈북민 강제부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또 목소리를 높인 것도 북한인권 대사의 역할이고 또 특히 근래 북한에서 정보 접근권을 이제 침해하고 반동사상 미화 배격법 이런 3대 악법을 만들어서 그 북한 주민의 고통을 주는 이것도 자꾸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또 이제 새로 등장하는 국제인권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문제, 송환 문제 이런 것도 북한인권 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이슈를 제기해서 협력, 연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참고의 말씀을 좀 부원을 하는데 이 아까 북한인권 대사는 대외직명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무 공무원들, 외교부 소속의 그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사계의 전문가, 뭐 학자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떤 활동가 중에서 이번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특임 대사 형식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임기가 원칙이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외교관 여건을 부여하고 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의 인권 대사를 했었어요. 그것도 대외직명 대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3, 4년 더 할 수 있었는데 딱 2년만 했는데 이 특임 대사는 대외직명 대사는 외무공보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5조에 의해 그 규정이 임명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인권법에 따라서 임명된 북한인권 대사가 있고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외교부의 인권대사가 북한인권과 관련 외교를 수행했다. 그래서 저하고 김영호 나중에 통일부 장관 되시는 분 1년 하셨고 또 우리 이정훈 대사도 북한인권 대사 되기 전에는 외교부 인권대사로서 또 일정 기간 그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거의 뭐 90% 가까이는 뭐 한 85% 90%는 북한인권을 했고 저는 어떤 걸 배웠냐면 출입국 문제하고는 인신매매, 국제 뭐 여성 인신매매 같은 거 다루고 또 다문화 가족의 인권도
조금 일부 다뤘어요. 그래서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만 한 건 아니다. 그러나 거의 뭐 90%가량은 북한 인권을 다뤘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아까 말한 이정훈 그 연세대 교수를 북한 인권대사로 임명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신화 고려대 교수를 북한 인권대사로 임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재명 정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임명을 안 하고 공석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도 역시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소위 그 인권 민주화를 강조했던 이런 이 좌파 정부, 이 진보 좌파 세력이 집권했을 때는 이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지를 않아요. 이런 이게 입장이나 자세, 이것이 가져주는 어떤 뭐랄까 정치적 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그 아주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신화 교수가 2022년 7월에 임명해서 5년 만에 공백이 메워졌는데 2년 임기를 마치고 이제 2024년 7월에 퇴임을 했죠. 그대로 다시 이제 공석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유엔 대사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특별한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인연으로 전혀 외교 전문가가 아닌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지금 유엔 대사로 임명하는 맞지 않는 처사인데, 그러니 그걸 보면서 그러니 이 인권 대사를 제대로 임명할 것이냐, 그런 이제 절망감에 제가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국제사회에 던지는 무슨 파급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큰 이해 당사국인데 거기서 이 북한 인권 대사 공석이 이렇게 창단이 된다면 국제사회에 벌써 이렇게 신호를 던지는 겁니다. 관심이 없구나. 대한민국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잘못된 신화를 지금 계속 지금 주고 있어서 아주 대한민국의 위상이랄지 이걸 아주 상당히 손상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인권국가로서의 어떤 그 이름을 갖다가 좀 상당히 형해화시키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하루속히 우리가 북한 인권 대사를 임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유엔 대사는 사실은 유엔이라는 국제무대, 다자외교 무대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거를 넓게 확산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비전문가 그런 분들을 임명하면 우리 외무 공무원들, 외교관들에 대한 엄청난 어떤 그분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기를 좀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들어갑니다. 아까도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북한 인권 대사를 줄 수 있다 간에 두어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을 잠깐 밝히신 것 같은데 그 어떤 논거가 뭐 있을까요? 네. 이것은 지금 아까 이제 우선 이 조문의 위치가 벌써 국제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국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국제 협력을 실행할 기구가 있어야 되죠. 그 바로 기구가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대사는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 북한 인권법은 shall appoint,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당연히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해석은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조속히 북한 인권 대사 임명을 우리는 또 하고, 아울러 하는 김에 아까 우리 제 교수님이 이제 대한민국 대사로서 이제 경험을 말씀하시는 건데, 조직적 예산적인 그런 것도 좀 인적 재정적인 뒷받침도 대사에게 좀 부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좀 저는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국제 협력이라는 게 워낙 유엔 무대, 다자외교도 있을 수 있고 양자 협력도 있을 수 있고 또 소다자적인 협력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지난번에 강의 때도 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그 소다자적인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참 유감스럽게도 그 유엔 자체가 아주 옛날 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구가 유엔 안보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아주 노골적으로 북한 인권 정책을 지금 폐기하고 있어요. 안보리 상임이사를 두면서 지난번에 2024년도에 아마 감시기구 갖다가 연장을 비토를 해가지고 활동을 못한다든지 또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그 ICC 회부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어서 불락이 되고 있고 해서 유엔이 지금 많이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자 협력, 다자 협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미닐레터럴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다자 협력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가장 전형적인 거 우리나라에서 2023년 8월 18일 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또 일본의 그 수상하고 같이 해서 아주 역사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3자가 협력하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한미일 또 나토 또 아세안 이렇게 소다자적 또는 다자 양자 협력 이런 걸 우리가 자꾸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 유엔에서도 또 투쟁을 해야 됩니다. 1950년에 소련이 그때 북한이 이제 남한을 침공했을 때 거의 거기서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자칫하면은 유엔군이 활동을 못할 그런 위기에도 직면했었어요. 그때 평화를 위한 단합이라는 그 유명한 그 결의를 했죠. 그래서 유엔 총회가 안보리가 이렇게 안 하면 유엔 총회가 그 대체적인 역할을 하겠다 해서 평화를 위한 단합 결의를 해서 한국을 지켜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참으로 유엔에 의해서 창설이 됐고 한국이 유엔에 의해서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이번에도 안보리가 저렇게 막혀있으면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안보리가 막혀있으면 유엔 총회의 적극적인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한 단결 같은 이런 걸 원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지금 외교 활동을 펼쳐야 되겠고 이런 의미에서도 북한 인권 대사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차례 있었는데 그때 저 유엔 총회 기간에 그 추입 때 각국의 외교장관 고위급 차원에서의 그 장관급이죠. 북한 인권 회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제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미국의 대사, 우리나라 외교 장관급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소다자 협력이 아닐까. EU 국가들도 참여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인권법 제9조는 정부 차원의 국제 협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실상은 정부와 민간 또 민간 차원의 국제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변호사님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포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민간 단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COI, 아까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2013년 3월 21일에 이제 창설이 됐는데 그게 창설된 게 바로 민간 단체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유엔도 민간 단체 역할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PS코라고 성통만사를 제가 이끌었었는데 거기 이제 에코소코가 있어가지고 유엔 협의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그렇게 민간 단체들이 유엔 또는 다자 협력 기구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이드 이벤트라든지 또는 저는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제 모의 형사 재판도 제가 재작년에 했었는데 국제적인 NGO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좀 하자. 유엔 COI에서 북한 인권 사례, 북한 인권 책임자에 대해서 ICC에 해부할 걸 권고했는데 현재는 못하고 있죠. ICC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 행사 우려 때문에 그러면은 모의 재판이라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도 국제 재판관들을 초청해서 이제 했고 이와 같이 또 이제 R2P라고 있습니다. 2005년에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 책임인데 그게 이제 작년에 20주년이 됐었죠. 그래서 R2P 국제회의를 했고 이렇게 하여간 이벤트별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다자 협력 기회를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협력과 연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작년 5월에 6.25 전쟁 낙후 인사 가족협의 이사장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출석해서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안전보장이사 회의에 그래서 다룬 의제는 전시 강제 실종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강제 실종이 거기서도 한 분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성 기자님이 했는데, 이때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줄리 터너는 미국이 북한 인권 특사를 했다가 지금은 국무부에 들어가서 부차관보를 할 겁니다. 아마 인권, 노동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신희석 박사라고 있죠.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연락이 왔고 또 신희석 박사가 연락 왔어요. 그래서 이 연락이 오고 참석하는데 한 2, 3일밖에 안 걸려서 전격적으로 유엔 안보리 참석하게 되죠. 굉장히 극비대의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와 민간의 협력, 민간 차원의 협력, 이게 정부 차원의 협력 못지않게 지금 중요한 시대로 가진다. 이게 인권 개선, 특히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해서는 NGO나 이 활동가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10강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서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과 함께 소상하게 법 제9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고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